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세계 1차 세계 대전이 어떻게 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원인은 100년간의 평화 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팽창을 이룬 유럽 일강들의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과 그 과정에서 소외된 독일 제국이 대표되는 신흥 제국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유럽 내 민족주의적 갈등 등 다수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을 중심으로 한 삼국 협상과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왕국을 중심으로 한 삼국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 두 동맹과 동맹차 간의 대립이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베르디난드가 19세기 세르비아 민족주의 혁명가 가브릴로 프린치페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삼국동맹 소속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에 분노해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전 유럽적 전쟁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같은 슬라브족 국가인 세르비아의 포를 천명한 삼국 협상 소속의 러시아 제국이 반발하였습니다. 초문동원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또다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동맹은 독일 제국이 러시아 제국과 러시아의 동맹인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영국은 느닷없는 발칸반도의 분쟁이 전 유럽을 휩쓰는 대규모의 전쟁으로 거지로 하였습니다. 중립을 지켰으나 독일 제국이 슬펜 계획에 따라서 영국이 독립을 보장하는 벨기에를 침공하였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제국 또한 영일 동맹에 근거하여 독일 제국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1913년 11월 오스만 제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이 카카스와 중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왕국은 1915년 참전했고 미국은 이어서 1917년에 참전하였습니다. 단순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간의 분쟁을 끝낼 수 있었던 전쟁은 당대의 주요 일강들이 협상국과 동맹국이라는 4개의 동맹체 아래 모두 몰려드는 꼴이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모든 주요 국가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지지부진하고 끔찍한 참호전으로 전락한 서부전 수많은 사상자와 장기화되는 정치 경제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전쟁은 끝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1917년 3월 붕괴된 이후 동부 전선이 해소되었으며 볼셰비키와 이 브레스트 리토브스크가 조약 이후 러시아가 전쟁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렸습니다. 동맹국이 러시아 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1918년 11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또한 러시아 제국과 이 휴전에 합의하였습니다. 1918년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은 마지막으로 파라그로 루텐부르크 공시를 실시하였으나 협상군은 독일이 공시를 방어하고 이후 진격하여 독일군 참호들을 점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은 11월 혁명 이후 독일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1918년 11월 11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협상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근본적으로 원인은 제국주의 민족주의의 발흥을 하시는 수십 년 동안 유럽과 그들의 식민 문제를 둘러서 일강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것이 진복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은 팽창된 유럽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에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안정된 정세가
조성된 덕분에 산업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생산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급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광들이 자국의 산업을 팽창시키며 수많은 공장들을 운영하기 위해 원자재가 그를 가오한 상품을 팔 시장이 돌아왔습니다. 강대국들의 산업이 점차 성장하며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매듭오신이 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식민지 쟁탈을 전해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고 국내 정치가 안정되어 있던 영국은 의회에 써있는 해군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의 식민지를 포위하였습니다. 프랑스도 덩달아 여기에 가세하였습니다. 프랑스 전쟁과 독일 통일을 통해 새로 떠오른 신흥 강국 독일 제국은 통일 전쟁을 거치면서 영국, 프랑스에 비해 산업과 공업 발달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식민지 쟁탈 전에 뛰어들고 보니 이미 알제베기 땅 등은 영국, 프랑스 등이 다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독일이 식민지를 획득할 방법은 영국, 프랑스 식민지를 뺏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기존 식민 제국 영국, 프랑스의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범개만주로 탄생한 각 국가가 연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상황은 독일인들에게 강대국 공격에 걸맞는 식민지를 바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독일 제국과 영국, 프랑스의 대립은 위험수에 달해 있었습니다. 영국이 남아프리카에서 네덜란드의 보호인들과 싸운 보호전쟁 당시에도 보호인들의 배후에 독일 제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는 두 차례에 걸친 모로코 위기로 데려간 상황이었습니다. 19세기 오토 폰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은 독일 통일 이후 더 이상 중국 유럽의 팽창을 시도하면 일강과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변 강대국과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이 유럽 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이 되는 것을 자처하면서 독일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간의 3제 동맹을 맺고 전통적인 서유럽의 강대국이던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미시에 집기 후 그는 비스마르크를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외교 체제를 개편하면서 러시아를 버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유일한 동맹 파트너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당연히 서로 고립된 프랑스와 1894년에 러시아 프랑스 동맹을 체결하며 독일은 전략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국 역시 독일의 성장을 상당히 경계하였습니다. 오랜 경쟁 관계였던 프랑스, 러시아와의 삼국 협상을 체결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평을 결정지었습니다. 연립전쟁에서 맞는 국력을 소진하고도 전쟁에서 피한 러시아와 이미 프로시아 프랑스 전쟁에서 독일에게 패배했던 프랑스 상황도 영국이 더 이상 독일을 견제하는 임무를 떠넘길 수는 없게 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존 키컨이 저서 제1차 세계대전사에 의하면 러시아 제국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영국 대사 조지 일련 북해는과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이 2세가 최초로 세계대전의 불씨를 인식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이들은 당사국들에게 회의를 제안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들어오는 정보와 각종 제안들로 많은 이 각국 외교부 실무진들은 그러기 상태였습니다. 전화 같은 것은 현대 통신이 이기가 없던 시절이 한계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독일 제국 수뇌부들은 가이제부대가 일단 요트를 타고 놀고 있었던 걸 시작으로 거진 휴가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쟁 반발 초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보병세 국가에 대한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고 살아서 돌아오며 전쟁용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모는 지원된 청년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할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갈지 제대로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쟁이 아무리 길어봐야 3개월 정도로 끝나고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였습니다. 즉 남관주의와 애국심에 빠졌던 젊은이들이 강한 우리나라의 군대가 적군을 물리치고 나는 그곳에서 용처럼 싸워서 승리하고 명예롭게 훈련과 보상을 받고 제대한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상상에 빠졌습니다. 저승사자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전쟁터로 자원 입대를 한 것입니다. 물론 자원 입대를 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았기 위한 이들은 전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포를 무려 4년 동안 넘게 버티던 데에야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온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가양 친구들은 대부분 끔찍한 전쟁을 겪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전쟁의 끔찍한 후유증 속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획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서부 전선의 경우는 병사들의 평균 생존 시간은 겨우 5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군의 경우는 같은 지역 출신자들은 되도록 같은 부대에 몰아넣었습니다. 대량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투에서 특정 지역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운 좋게도 살아남다가도 최근에 죽은 전우들을 고향 친구들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굶주림이나 추위로 물러지고 물이 고인 진흙탕 참호에서 참호적에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대량의 포화 등을 겪고 정신적으로 망가져지는 셀 혁고 증상을 보이는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고기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생존자들 중 일부는 그대로 군대에 발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다시 세계대전에 나가야 하였습니다. 발도 외에도 국민도교육대, 인간, 정계, 제입대, 추축고기 정황에 대항하여 제항운동 등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출신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 전쟁이 길어지고 불구제가 된 전상자들과 비있는 관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후방에서 전쟁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결정한 정부는 선거 등에서 떨어진 것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학업, 질병 등의 이후로 정당하게 면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연 입대하는 청년들은 여전히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는 민족주의 애국심이 지금보다 훨씬 강하였습니다. 멀쩡하고 건장한 청년이 군복을 입지 않고 거리를 쉽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겁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종종 어째서 군대도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굳이 뭐라 안 하는 분위기라 해도 오히려 남한주의가 지배적인 때는 전쟁 분위기를 혐오하였습니다. 정작 전쟁터에 가서 죽어가는 또래 연령대의 청년들을 보면서 오히려 전우들을 죽어가는데 남은 후방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죄책감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자진 입대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많은 청년들이 자원하여 사지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되어버린 청년들은 적국을 지원하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남한주의 가장 강하게 경능됐던 청년 귀족층들은 나중에 전선의 상황이 알려진 후에도 전에 입대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명예욕과 의무심이 계속해서 장교로 입대하였습니다. 초급 장교들은 보병전에서 항상 최선봉에 서야 하였습니다. 일반 보병들보다
훨씬 죽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숫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어느 유럽 귀족층에서 아들들이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모두 사망하여 가게가 흔들린 곳이 많았습니다. 1913년 2월 28일 세르비아 왕국의 민족주의 조직 금은손 소속의 단은 가브리엘로 프린치프의 살해버 사건으로 인해 오스텔 헝가리 제국의 형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 부부가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에 선전포고를 함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점령될 것이라 여겨졌던 세르비아는 오히려 침공을 격퇴하였습니다. 1915년 11월까지 버텼습니다. 그 뒤 세르비아의 보호를 이유로 러시아와 총동원령으로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게 총동원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청하였으나 무시되었습니다. 담날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독일은 서쪽의 프랑스를 최대한 빨리 굴복시켜 동쪽의 러시아 제국 방면으로 집중해 전쟁을 수행하는 내용의 슬픈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1914년 8월 서쪽으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8월 2일에 룩셈부르크를 점령하고 3일에는 프랑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중립국인 벨기에가 독일군이 통과를 거부하였습니다. 4일부터 중국에 점령하였습니다. 영국은 중립을 표방하였으나 영국의 독립을 인정했던 벨기에의 중립이 무시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프랑스로 영국 원정군을 뒤바기 시작하였습니다. 발칸반의 국가들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8월 7일부터 독일군이 프랑스 영토 안에 국경 전투를 열어 승리해 파리 50여 킬로까지 진격할 정도 선전하였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급하게 8월 중순부터 독일 동프리시안과 오스트리아 갈리치를 공격하였습니다. 갈리치아의 중심 도시인 렘베르크를 비롯한 갈리치아의 상당 지역과 동프리시안 국경지대의 일부를 점령하였습니다. 다롄베르크 전투에서 독일군에게 반격등에 큰 피해를 입고 동부 전선 우위를 내줬습니다. 오스트리아군도 러시아의 전투에서 전권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9월 빠른 전투에서 독일군이 프랑스, 영국 연합군에게 저지당하며 징계의 힘을 잃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계획대로 프랑스를 초기에 굴복시키기에 실패하였습니다. 6월에 들어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 양면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아프리카나 러시아 침지에서도 유럽의 식민지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영국 식민지에서는 종년까지 현지의 병력들을 전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라이베리아가 개전 일주일 만에 대독 선전포고를 한 일에 8월 말에 일본 제국대 영국과 함께 독일령이었던 칭타오를 침공해 점령하였습니다. 9월에는 호주가 독일령 뉴기니를 점령하였습니다. 평양 지역에 있던 독일 함대는 본국으로 귀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영우 함대 습기를 받다가 포클랜드 해전에서 괴멸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